회의 시야는 중앙 We've 냉방이 analyzed the 너무 financials, 강해서 Jiwoo. Your 피부에 division needs to be 소름이 오소서 restructured. 돋을 With all due 지경이었다. respect, Seo-yin, 하지만 you're 나는 making a 차갑게 mistake. 쏘아대는 이 여자의 말 한마디가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싸늘하게 느껴졌다. 서연, 나의 아내이자 내가 7년 동안 직접 보필하여 작은 작업실의 창업자에서 오늘날 상장 기업자에서 오늘날 상장 기업자에서 오늘날 상장 기업 시나테크의 사장으로 성장시킨 여자. 지금 그녀는 단정하고 세련된 아르마니 수트를 입고 프로젝트 앞에 서 있었다. 회사의 미래 발전 전략과 인재 재배치 최적화를 고려하여 저는 민준 씨를 회사 신임 부사장으로 임명하여 회사 일상 운영과 프로젝트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핵심 고위 임원들의 귀에 또렷이 울려 퍼졌다. 시간이 마치 이 순간 멈춘 듯했다. 나는 긴 회의 테이블의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자리는 과거에는 그녀 외의 회사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상징하는 자리였다. 나는 지옥, 시나테크의 공동 창업자이자 과거의 부사장이었다. 3개월 전 새로운 사장 비서 민주는 지금 회의 테이블 맨 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적절한 놀라움과 감출 수 없는 희열이 교차했다. 그는 심지어 겸손한 척 서연 쪽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기까지 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치 탐조등처럼 쏴 하고 일제히 내 얼굴에 집중되었다. 동정심도 있었고 경악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은 고소해하는 표정과 냉담한 방관이었다. 내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옥신거렸다. 그 후에는 마비감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나는 눈을 들어 조용히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화려한 PPT에서 시선을 떼어 마침내 나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설명도 없었다. 오직 이것은 나의 결정이니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하는 듯한 고압적이고 거만한 통보뿐이었다. 결혼 3년, 창업 7년. 나는 그녀와 함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장까지 함께했고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으며 수많은 담을 세웠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동반자이자 뗄 수 없는 전우라고 생각했다. 이 순간에야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나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부하 직원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는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민준이 어떻게 그녀의 신임을 얻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저 이빨린 소리를 잘하고 내 공로를 교묘하게 자신의 것으로 포장한 다음 서연의 귀에 은근슬쩍 바람을 넣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서연이 그것을 믿을 줄은 몰랐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진실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오직 누가 자신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지에만. 내 입술이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사하라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다. 서연의 시선은 내 얼굴에 3초도 채 머물지 않고 곧바로 신임 부사장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준 씨, 앞으로 회사의 중책이 당신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민준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감격한 목소리로 떨며 말했다. 서연 사장님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반드시 몸과 마음을 바쳐 회사의 발전에 모든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얼마나 익숙한 말인가. 7년 전 나도 서연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내 시선은 서연의 의기양양한 얼굴에서 그녀 뒤편의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창밖으로는 이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강남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몇 달 전 시나테크는 자금난으로 거의 파산 직전의 위기에 처했었다. 그때는 나의 아버지가 해외 투자, 회사의 명의로 조용히 이영희로, 조용히 이영희로, 조용히 이영희로, 조용히 이영희로, 조용히 이영영어 원을 투자해 주셨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자가 그녀의 눈의 가시가 된 모양이었다. 내 입꼬리가 무의식적으로 차갑게 올라갔다. 이 회사가 당신
서연 혼자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나? 오늘날 당신의 영광이 전적으로 당신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나? 지우가 정말 당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부사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나? 좋다, 서연. 이건 당신이 나를 강요한 것이다. 회의는 기이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고위 임원들은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서둘러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다. 감히 나를 한 번 더 쳐다보지도 못했다. 오직 민준만이 의기양양하게 내 앞으로 다가와 위선적인 미소를 지었다. 임 본부장님. 아니, 앞으로는 임 팀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는 주위에 아직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염려 마세요. 본부장님께서 전에 맡으셨던 프로젝트는 제가 잘 인수인계 받겠습니다. 아무래도 본부장님은 회사의 원로이시니 경험이 풍부하시죠. 앞으로도 몇몇 기초적인 업무에서 계속 회사의 빛을 발해주시죠. 그는 기초적인 업무라는 단어에 특히 힘주어 말했다. 마치 방금 손에 넣은 전리품을 자랑하듯이 부사장에서 알 수 없는 팀장으로의 강등은 이미 강등의 수준을 넘어선 모욕이었다.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래요? 그럼 행운을 빕니다. 내 평온함이 민준을 다소 의외로 만들었던 것 같았다. 그가 예상했던 나의 흐트러짐, 분노, 비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그가 솜에 주먹을 날린 것처럼 허탈하게 만들었고 그의 안색은 다소 굳어졌다. 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문틀에 기대어 있었고 표정은 담담했다. 그냥 혼자 있게 둬요. 이리 와서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네, 사장님. 민주는 즉시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종종 걸음으로 서연을 따라갔다. 내 옆을 지나갈 때 그는 승리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도발적인 눈빛을 던졌다. 넓은 회의실에는 곧 나 혼자만 남았다. 공기 중에는 아직 서연에게서 나는 오발로즈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건 내가 결혼 3주년 선물로 준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7년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빨리 감기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7년 전 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세계 500대 기업체 군대에서 러브콜을 받는 인재였다. 하지만 한옥계 정상회담에서 당시 작은 작업실에서 고군분투하던 서연에게 매료되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 서서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녀는 한국인만의 세계 최고 수준 운영체제를 만들겠다고. 모두가 그녀를 미쳤다고 시인처럼 꿈만 꾼다고 했지만 나만이 그녀를 믿었다. 나는 탄탄대로를 포기하고 지겨운 오퍼들을 찢어버린 채 주저없이 10명도 채 안 되는 그녀의 작은 팀에 합류했다. 나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기술 전문가들을 불러왔고 그녀와 함께 사업 계획서를 수없이 수정하며 투자자들을 찾아다녔다. 심지어 어머니가 물려주신 강남의 아파트를 몰래 팔아 그 돈을 회사에 투자하여 초기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녀는 내게 지우야, 회사 상장하면 지분 절반을 나눠줄게라고 말했다. 나는 지분은 필요 없고 당신만 있으면 돼라고 대답했다. 나중에 회사는 정말로 궤도에 올라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만인의 주목을 받는 미녀 사장이 되었고 나는 여전히 그녀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부사장이었다. 그녀는 점점 바빠졌고 술자리가 많아졌으며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졌다. 우리 사이의 대화도 허심탄회한 이야기에서 업무 이야기뿐으로 변해갔다. 나는 이것이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할 때가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이해하고 포용했다. 3개월 전 민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는 젊고 잘생겼으며 입에 꿀을 발라놓은 듯했다. 서연이 회의 중 목이 잠기면 그는 즉시 적당한 온도의 레몬수를 건넸다. 서연이 미간을 찌푸리면 그는 미리 그녀의 고민을 짐작하고 몇 가지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내가 3일 밤을 새워 만든 기획안의 표지만 바꿔서 임 본부장님의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대담하게 제시한 최적화 방안으로 둔갑시켰다. 나는 서연에게 여러 번 경고했다. 첫 번째,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지우야,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민준 씨는 그저 좀 더 적극적일 뿐이야. 두 번째,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지우야,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없을까? 늘 신입 직원에만 신경 쓰지 마. 회사는 새로운 피가 필요해. 세 번째, 지난주였다. 나는 민준이 핵심 프로젝트 데이터를 가지고 헤드헌터와 접촉하는 것을 발견했다. 증거를 서연 앞에 내밀었지만 그녀는 그저 개스럽지 않게 한번 쳐다보고는 말했다. 그가 나에게 설명했어. 그저 업계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지우야, 나는 당신이 업무에 집중하고 이런 사무실 정치에 신경 쓰지 않기를 바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민준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가 아니라 서연의 마음이 이미 그에게 기울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런 숭배와 존경받는 느낌을 즐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너무 잘 알고 그녀의 모든 약점과 과거를 아는 나야말로 그녀의 눈엣 가시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녀 곁에 있던 내 사람이 그녀가 뽑아내고 싶어하는 못이 된 것이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서연이 담배 냄새를 싫어해서 오랫동안 피우지 않았었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자 오래된 아픔이 느껴졌지만 내 머리는 전례 없이 맑아졌다. 좋다. 당신이 나 없이 시너테크가 더 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당신의 뜻대로 해줄게.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 번 울리자마자 바로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절친 하늘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대인.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다 했어? 혹시 네 여장부님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또 잊어버린 건 아니지? 그제야 나는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하늘아, 내 목소리가 다소 잠겨 있었다. 전에 말했던 유럽 비즈니스 투어 아직 신청할 수 있어? 하늘은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연기가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냥 갑자기 나 자신에게 휴가를 주고 싶어졌어. 아주 길고 긴 휴가. 하늘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다. 언제든지 가능해. 확실해? 응, 확실해. 전화를 끊고 나는 담배꽁초를 비벼 껐다. 자리에서 일어나 7년 동안 내가 고군분투했던 이 회의실을 마지막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서연의 사장실 문 앞으로 갔다. 문은 닫혀있지 않았고 안에서는 그녀와 민준의 대화가 들려왔다. 사장님, 이수는 정말 명수시네요. 겉으로는 명예로운 자리 이동인 척하면서도 사실은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는. 이제 회사는 완전히 사장님만의 전유물이 되겠네요. 민준의 아첨하는 목소리였다. 무슨 명예로운 자리 이동이야. 이건 인사이동일 뿐이야. 서연의 목소리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능력은 있지만 생각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회사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그를 한직에 두는 것도 그 원로에 대한 예우를 다한 거지. 역시 사장님은 부하 직원을 배려하시네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로라고 사장님을 아나무인으로 여기는데 말이죠. 됐어. 그 얘기는 그만하고 다음 주 광성그룹과의 협업 프로젝트는 어떻게 준비했어? 이건 올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야. 실수 없이 진행해야 해. 걱정 마세요, 사장님. 제가 임 팀장님께서 전에 만드신 기획안을 전부 뒤엎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광성 쪽에서 깜짝 놀랄 만한 안이 될 겁니다. 나는 문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웃었다. 광성그룹의 이 회장님은 우리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다. 그 협력 프로젝트는 내가 직접 가서 협상했고
이 회장님을 한 달 반 동안 설득해서 겨우 승낙받은 조건이었다. 핵심 조항에는 나, 지우가 후속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민준이 내 기획안을 전부 뒤엎었다니 정말 죽으려고 안달이 난 모양이었다.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돌아섰다. 내 사무실, 아니 과거의 사무실로 평온하게 돌아왔다. 내 짐은 많지 않았다. 몇몇 개인적인 서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사 자료였다. 나는 1시간 동안 모든 인수인계 업무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분류별로 책상 위에 두었다. 그리고 차 한 잔을 끓여 통유리창 앞에 앉아 아래의 번잡한 강남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 시너테크의 본사 건물은 당시 입지 선정과 설계 때 서연이 거의 모든 것을 내게 맡겼었다. 그녀는 지우야. 당신이 나보다 미적 감각이 좋으니 당신이 결정해. 앞으로 이곳이 우리 집이야. 당신이 돌아다니며 당장 이곳이 우리 집이야. 그래서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변 풍경이 보이는 이 황금 같은 장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집이라니. 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어떤 집이 이렇게 쉽게 다른 주인을 해고한단 말인가. 저녁 무렵 서연은 마침내 민준과의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마 내가 평소처럼 모든 잡다한 일을 처리하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준비해놓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왔어요? 내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낯선 사람에게 묻는 것처럼 평온한 어조였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나의 이런 냉담한 태도가 익숙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현관에 가방을 던져놓고는 하이힐을 벗으며 말했다. 오늘 회의가 좀 길어졌네. 당신은 왜 아직 안 가고 있어? 나 기다려? 나 기다려 뭐하게? 그녀는 하이힐을 벗고 차가운 바닥에 맨발로 서서 와인장으로 걸어가 와인 한 잔을 따랐다. 무슨 일 있어? 서연. 나는 일어서서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녀는 잔 속의 액체를 흔들며 눈꺼풀조차 들어 올리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를? 오늘 회의에서 있었던 인사이동 말이야? 지우야, 이건 회사의 결정이지. 내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야. 나는 당신이 좀 더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업무에 끌어들이지 않기를 바라. 회사의 결정? 나는 웃었다. 언제부터 당신의 결정이 회사의 결정이 되었지? 지우. 그녀는 마침내 정면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짜증과 경고가 서려 있었다. 무슨 뜻이야? 반항하려는 거야. 나는 그저 이 결정이 이사회에서 논의된 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야. 당신은 아무런 프로젝트 경험도 없는 신입을 부사장 자리에 앉히고 회사를 위해 7년간 고군분투한 창업자를 의미 없는 팀장 자리로 강등시켰어.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납득하든 말든 내가 결정할 일이야. 서연은 쿵 소리를 내며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진한 붉은 와인이 튀어 값비싼 흰색 대리석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끔찍한 피처럼 보였다. 지우, 건방 떨지 마. 당신이 없으면 신화가 망할 것 같아? 내가 말해줄게. 지금 회사에는 인재가 넘쳐나. 당신보다 유능한 사람이 많아. 민주는 당신보다 젊고 더 적극적이며 더 융통성도 있어. 컬림도? 이 세 글자는 마치 세 개의 날카로운 칼처럼 내 심장을 세차게 찔렀다. 나는 격앙되어 살짝 붉어진 그녀의 뺨을 바라보며 갑자기 낯설음을 느꼈다. 권력과 통제를 위해 7년의 우리 관계와 헌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이 여자가 정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서연이란 말인가? 내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뼛속까지 차가워졌다. 모든 분노, 서운함, 억울함이 이 순간제로 변했다.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극히 평온하게 말했다. 내가 걸림돌이라면 당신 앞길을 막지 않을게.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이건 내 사직서야.
서연의 눈동자가 맹렬하게 수축했다. 그녀는 아마 내가 크게 싸우거나 타협하거나 심지어 애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사직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나 그만두겠다고.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반복했다. 오늘부터 나는 시나테크와 아무런 관계도 없어. 미쳤어? 서연은 내 손목을 꽉 잡았다. 뼈가 부서질 듯한 힘이었다. 지우, 그만 좀 해. 이게 소꿉장난인 줄 알아? 사직? 신화를 떠나면 어디로 갈 건데? 누가 당신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 그녀의 어조에는 오만함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래. 그녀의 눈에는 내 모든 가치가 신화테크에 그녀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그녀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라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갑자기 너무나도 우스웠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냈다. 서연 사장님, 한 가지 착각하신 것 같아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전례 없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시나테크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시나테크를 만들었어. 내가 없었다면 당신은 첫 엔젤 투자조차 받지 못했을 거야. 내가 없었다면 당신은 기술팀 창립 멤버조차 모으지 못했을 거야. 내가 없었다면 3개월 전 시나테크는 이미 파산했을 거야.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연의 심장에 무거운 망치질처럼 내리꽂혔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점차 창백해졌다. 당신 무슨 뜻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3개월 전에 이미 파산이라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사무실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밖을 향해 소리쳤다. 민 부사장님, 잠시 들어와 주시겠어요? 민주는 거의 달려오듯이 들어왔다. 얼굴에는 아첨하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연 사장님, 임 팀장님, 저 찾으셨어요? 그는 이미 조급하게 호칭을 바꾸고 있었다. 서연은 핏기 없는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티테이블 위에 놓인 사직서를 가리키며 민준에게 말했다. 민 부사장님, 이 사직서를 규정대로 처리해 주시겠어요? 민준은 멈칫했다. 나를 보았다가 서연을 보았다가 하며 잠시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를 뭘 봐?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 당신 상사가 아니야. 당신은 서연 사장님의 말을 들어야지. 아니지. 서연 사장님은 이미 회사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겼으니 이 정도 작은 일은 당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지? 나는 서연이 방금 회의에서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었다. 민준의 얼굴은 불그락불그락했다. 그는 도움을 청하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입술을 꽉 다문 채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 꼭 이렇게까지 일을 독하게 해야겠어? 그녀는 거의 이를 갈듯이 이 말을 뱉어냈다. 독해? 나는 무슨 천하의 농담이라도 들은 듯 웃었다. 서연, 나에게 독하다는 말을 하다니 우습지 않아?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아무 예고도 없이 나를 해고해서 회사 전체의 기웃음거리로 만들었어. 이게 독하지 않은 거야? 7년 동안 내 피땀 어린 노력을 출처 불명의 사람에게 함부로 넘겨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 쌓아 올린 이 회사를 헌납하면서도 오히려 나를 걸림돌이라고 말했어. 내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차가워졌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렸던 서운함과 실망이 이 순간 마침내 터져 나올 구멍을 찾은 것이었다. 내가 뭘 독하게 하는지 알려줄게.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압박했다. 내 시선은 칼날 같았다. 오늘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게. 당신이라는 걸림돌이 없어지면 당신 발 아래 길이 과연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말을 마치고 나는 그녀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돌아서서 내 사무실 책상 위에서
이미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나는 민준 앞으로 걸어가 그의 가슴에 서류 봉투를 탁 하고 던졌다. 민 부사장님, 신임 부사장 부임 후 첫 불꽃 같은 업무로 제가 이 전임자가 당신에게 큰 선물을 하나 드립니다.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이 안에는 당신이 부임 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핵심 프로젝트, 광성 그룹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자료가 들어있어. 나는 그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웃었다. 물론 당신이 정부 뒤엎었다는 내 이전 기획안과 광성그룹 이 회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협력 의향서도 포함되어 있지.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서둘러 서류 봉투를 열었다. 의향서의 맨 끝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특별 조항을 보자마자 그의 손이 통제 불능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특별 조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다. 본 협력 프로젝트는 각 광성그룹이 을 신화테크의 임지우 씨를 유일한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지정한다. 책임자 변경 시 본 의향서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민주는 순식간에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고개를 맹렬히 들어 나를 바라보았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왜 그래, 민 부사장님? 나는 모르는 척 물었다. 얼굴색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당신은 이미 광성 쪽에서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기획안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 겨우 책임자 조언 하나 때문에 막힐 리는 없겠지? 민주는 쿵 소리를 내며 휘청거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구원을 갈망하는 듯했다. 서연 역시 그 서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광성 그룹과의 협력이 현재 시나 테크의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회사 미래 3년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고 그녀가 주주총회에서 호언장담하며 반드시 따내야 할 프로젝트였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무산된다면 회사의 주가는 즉시 폭락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장 자리도 위태로워질 것이었다. 지우.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자신도 모르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진작에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되물었다. 이 회장님이 나를 지명했다는 것? 아, 그거는 정말 알고 있었지. 아무래도 나는 어려서부터 그분 눈앞에서 자랐으니까. 그분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나랑 그분 아들, 그러니까 프로젝트 책임자인 그분 아들이랑 같이 호주 포도원에서 휴가를 보내자고 하시던데 나는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연과 민준의 뺨을 뜨겁게 때리는 듯했다. 서연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핏기 없는 회색이었다. 그녀는 내가 그저 기술과 능력만 있는 월급쟁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녀는 내가 뒤에 어떤 인맥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를 위해 우리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나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경멸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당신이 사직하면 이 프로젝트는 무산된다는 거야? 무산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녀를 정정했다. 그저 원래 있어야 할 궤도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나는 넋이 나간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어떤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황량한 슬픔뿐이었다. 나는 돌아서서 나를 숨막히게 하는 이 장소를 떠나려고 했다. 잠깐. 서연이 갑자기 나를 불렀다. 그녀는 몇 걸음 만에 내 앞으로 달려와 내 팔을 꽉 잡았다. 뼈가 부서질 듯한 힘이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지우, 당신은 갈 수 없어. 이 사직서,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오늘 당신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내가 당신을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나는 차갑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서연, 당신의 사장님 위세를 거두세요. 지금 당신이 나를 뭘로 위협할 수 있는데? 당신, 그녀는 내 말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내 팔을 잡은 손은 점점 더 세게 조여들었고 손가락은 내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놔, 내 목소리에는 이미 어떤 온도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듣지 못하는 듯 당신은 갈 수 없어. 당신은 갈 수 없어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거에 미쳐버린 듯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손을 뒤집어 그녀의 손목을 잡고 힘껏 뿌리쳤다. 서연은 방심한 틈에 뒤로 몇 걸음 물러나더니 사무실 책상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호, 감히 나에게 손을 대.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문으로 향했다. 내 손이 문고리에 닿으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밖에서 쾅 하고 갑자기 열렸다. 나의 절친 하늘이 격렬하게 들어왔다. 그녀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2명의 엄숙한 남자가 서 있었다. 하늘은 방 안에서 넋이 나가 있는 서연과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내 앞으로 와 내 손을 꽉 잡고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괜찮아?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걱정돼 죽는 줄 알았잖아. 나 괜찮아. 나는 그녀의 손을 안심시키듯 토닥였다. 괜찮으면 됐어. 하늘은 한숨을 쉬더니 몸을 돌려 서연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서연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별일 없으셨어요? 서연은 분명 하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겨우 침착을 되찾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하늘씨, 여기 왜 왔어요? 내 사람 데리러 왔지. 하늘은 나를 자기 뒤로 끌어당겼다. 마치 병아리를 보호하는 어미 닭처럼. 겸사겸사 내 친구의 퇴직 절차도 처리해 주려고. 아, 맞다. 소개를 잊었네. 그녀는 옆으로 몸을 돌려 뒤에 서 있는 2 남자를 가리켰다. 이분들은 임 회장님의 개인 변호사분들이야. 이분들이 당신과 신화테크의 법무팀과 지우 씨가 지난 7년간 받아야 했지만 완전히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 잘 이야기 나눌 거야. 서연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극한으로 확대되었다. 임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떤 임 회장님이요? 하늘은 웃었다. 새로운 장난감을 얻은 고양이처럼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어떤 임 회장님이라니? 그 임 회장님이지. 그녀는 서연의 귀에 바싹 다가가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의 몸이 맹렬하게 굳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모든 지지대가 사라진 조각상처럼 뒤로 꼿꼿이 넘어졌다. 상황은 한때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민주는 혼비백산하여 허둥지둥 서연을 부축하려 했고 입으로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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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라고 외쳤다. 하지만 하늘은 그를 한 손으로 밀쳐내며 격렬 가득한 어조로 말했다. 만지지 마.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 빨리 119에 전화해. 그녀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전혀 초조함이 없었고 오히려 비웃듯이 나를 흘긋보며 입 모양으로 말했다. 연기하는 거야. 나는 속으로 알 수 있었다. 서연의 몸은 늘 건강했고 몸매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늘 운동을 꾸준히 했다. 어떻게 말 한마디에 쉽게 쓰러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그저 그녀가 늘 사용하던 수법, 호텔을 가장한 전진으로 동정을 얻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뒤집으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우리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마다 그녀가 약한 척하거나 눈물을 흘리면 나는 즉시 마음이 약해져 항복했었다. 하지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민준이 코둥지둥 구급차에 전화하는 것을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2 변호사는 무표정하게 옆에 서 있었다. 마치 눈앞의 소란스러운 상황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다.
입장을 밝히고 압력을 가하는 것. 구급차가 곧 도착했다. 의료진은 의식을 잃은 서연을 들것에 씌웠다. 민주는 유일한 측근으로서 울산이 되어 그녀를 따라갔다. 내 옆을 지나갈 때 그는 아기의 찬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지우, 정말 독한 마음을 먹었군. 사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눈꺼풀조차 들어 올리지 않고 그의 광대 같은 무능한 분노를 무시했다. 내 감정을 낭비할 가치도 없었다. 우리도 따라가서 보자. 하늘이 내 팔을 잡았다. 이제 막 시작인데 주인공이 빠질 수 없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몇몇 이야기는 그녀 앞에서 분명하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VIP 병실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다. 서연은 새하얀 병상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길고 긴 속눈썹이 눈가에 드리워져 연약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녀의 본성을 깊이 알지 못했다면 누구라도 동정심을 느꼈을 것이다. 민주는 침대 옆에 서서 충직한 호위무사처럼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나와 하늘이 들어오자 그는 즉시 경계함에 일어섰다. 당신들 왜 왔어요? 사장님은 쉬셔야 해요. 하늘은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전혀 개의치 않고 소파를 찾아 앉아 다리를 꼬았다. 민 부사장님, 당신의 신분을 확실히 하세요. 우리는 병문안 온 겁니다. 당신이 막을 자격이 있나요? 게다가 제 친구인 지우는 서연 사장님의 법적 배우자입니다. 병문안 오는 것이 당연하죠. 당신은 대체 뭔데? 민주는 그녀의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병상을 향해 구원을 청하듯 바라보았다. 그의 주인이 빨리 깨어나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그들의 살전에 신경 쓰지 않고 곧바로 침대 옆으로 걸어가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됐어. 그만 연기해. 내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의사가 이미 진찰했어. 그저 감정적으로 격앙되었을 뿐 몸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 계속 이렇게 누워있으면 의료 자원만 낭비하는 거야. 침대에 누워있던 서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의자를 끌어와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시간을 끌고 싶다는 것도 알고 지금 당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아. 당신은 아마 이사회가 소집될 때까지 시간을 끌면 사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나와 광성그룹의 이 협약을 어떻게든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안 그래? 서연의 호흡이 미세하게 가빠졌다. 당신은 심지어 당신의 태도가 충분히 강경하면 내 아버지가 내 체면을 봐서라도 신화 테크를 정말로 망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결국 이 회사에는 내 7년의 노력이 담겨 있으니까. 당신은 또 이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나를 달래서 돌아오게 할 생각도 하고 있겠지. 결국 부부였으니 내가 정말 당신과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 테고.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서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녀 마음속의 계산을 정확히 꿰뚫었기 때문이었다. 서연, 당신은 여전히 그렇게 독선적이군. 나는 그녀의 굳게 감긴 두 눈을 바라보았다. 내 어조에는 약간의 연민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 당신은 내 아버지가 그저 광성그룹 이 회장님의 친구라고만 생각하나? 당신은 그가 신화에 투자한 돈이 그저 나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나? 이 말은 마치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 같았다. 서연은 맹렬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에는 방금 전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모든 패가 읽힌 듯한 경악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당신 다 알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마침내 위장을 멈추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반문했다. 당신이 내 아버지가 준 구명조를 잡고 있으면서도 나를 어떻게 내쫓을지 궁리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면 그 돈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연구개발 투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8억 원짜리 에스턴 마틴을 사고 민준에게 1억 원이 넘는 포르쉐를 사준 것이라는 것. 서연의 눈동자가 급격히 수축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녀는 극도로 은밀하게, 완벽하게 처리했었다. 그녀는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냐고? 남이 모르게 하려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지. 나는 차갑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서연,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제 기회는 없어. 서연은 나를 뚫어지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경악에서 점차 파멸적인 광기로 변했다. 그녀는 맹렬히 몸을 일으켜 팔뚝에 꽂힐 링거바늘을 뽑아냈다. 피가 순식간에 솟아나와 새하얀 침대 시트를 붉게 물들였다. 치우, 그녀는 내 이름을 비명처럼 불렀다. 꼭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가야겠어. 신화는 내가 직접 창업한 거야. 내 피땀 어린 노력이라고. 당신이 이걸 망가뜨리면 당신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당신의 피땀 어린 노력? 나는 비웃듯이 웃었다. 지극히 비꼬는 웃음이었다. 서연, 7년 전 당신의 초기 자금은 내가 우리 엄마가 물려주신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한 거야. 3년 전 당신이 자금난으로 거의 파산할 뻔했을 때 내가 내 명의로 된 모든 금융상품을 전부 해약해서 그 구멍을 메웠어. 3개월 전 당신이 파산 직전이었을 때는 내 아버지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극도의 분노와 서운함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직도 신화가 당신 혼자만의 피땀 어린 노력이라고 생각해? 그럼 어때? 서연은 완전히 위선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가장 진실하고 추악한 면모를 드러냈다. 회사는 내가 경영했고 내가 오늘날의 위치로 끌어올렸어. 당신은 그저 돈 좀 대고 보조적인 일이나 했을 뿐이야. 당신이 감히 나와 동등하게 앉을 자격이 어디 있어? 왜 사사건건 나를 방해하는 건데? 지우, 내가 말해줄게. 당신 아버지가 없어도 광성그룹이 없어도 나 서연은 신화를 살릴 수 있어. 이 세상에는 투자자들이 넘쳐나. 그들은 신화의 가치를 알아볼 거라고. 그녀의 말은 맹목적인 자신감과 우스꽝스러운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이며 나와 내 가족은 그저 수많은 대체 가능한 자원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좋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다. 당신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당신의 뜻대로 해줄게.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 앞에서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서연의 호흡이 멈췄다. 그녀는 내 행동을 뚫어지라 노려보았다.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 뭘 하려는 거야?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아버지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야, 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 아빠. 나는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또렷이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연의 몸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의 시선은 내 손에 들린 휴대폰에 고정되었다. 마치 그것이 곧 폭발할 폭탄인 것처럼. 저 결정했어요. 나는 서연의 빗기 없는 얼굴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신화테크에 대한 모든 투자를 철회해 주세요. 이 한마디는 조용한 병실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소파에 앉아있던 하늘의 입가에는 복수심에 찬 미소가 걸렸다. 줄곧 침묵하던 두 변호사도 이 순간 동시에 고개를 들고 서연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마치 곧 사형 선고를 받을 죄수를 심판하는 것처럼. 그리고 서연, 그녀의 얼굴 표정은 이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것은 극도의 충격, 완전한 절망, 그리고 전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목구멍에서 컥
컥 하는 소리를 냈다. 마치 목이 졸린 것처럼 제대로 된 음절 하나 내지 못했다. 전화 너머의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당장 법무팀과 재무팀의 절차를 시작하라고 할게. 걱정 마라. 아빠가 옆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빠.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 모든 과정은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30초. 상장 기업의 생사가 결정되는 시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미 완전히 넋이 나간 서연을 마지막으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서연, 나 없어도 신화를 살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내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온 성구처럼 차갑고 감정 없었다. 이제 내가 무대를 비워줄게. 당신의 공연을 시작해도 좋아. 말을 마치고 나는 그녀를 더 이상 보지 않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안 돼. 안 돼. 뒤에서 마침내 서연의 무너지는 듯한 거의 사람 목소리 같지 않은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지효,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듯 기어와 나에게 달려들었다. 내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려는 듯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하늘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가 나와 서연 사이에 섰다. 차가운 벽처럼. 서연 사장님, 체면 좀 지키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이제 와서 겁이 나세요? 늦었어요. 하늘, 비켜. 서연은 미친 듯이 하늘을 밀쳐내려 했지만 이미 기력이 없었다. 그저 허둥지둥 매달릴 뿐이었다. 지우, 지우야, 내 말 좀 들어봐. 다 민준 때문이야. 다 그가 나를 부추렸어. 그가 당신이 원로라는 것을 믿고 나를 무시한다고 했고, 당신이 조만간 나를 허수아비로 만들 거라고 했어. 내가 한순간 착각한 거야. 지우야, 내가 정말 당신을 내쫓으려 했겠어? 그녀는 앞뒤 없는 말을 하며 모든 책임을 민준에게 떠넘겼다. 경모퉁이에 서서 이미 얼굴이 핏기 없이 변한 민준은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마자 벼락이라도 맞은 듯 흠칫 놀랐다. 아,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는 당황하여 변명했다. 분명히 사장님께서 임 팀장님은 심각이 경직되어 회사를 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닥쳐. 서연은 뒤돌아 그에게 소리쳤다. 눈빛은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흉포했다. 이 빌어먹을 자식. 네가 내 귀에 바람 넣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결정을 했겠어? 다 너 때문이야. 병실 안에서 한바탕 개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녀는 여전히 변명하고 있었다. 내가 아직도 그녀의 몇 마디 말이 속아 넘어갈 바보라고 생각하는 걸까? 지우야. 서연은 내가 미동도 하지 않자 더욱 비참하게 울었다. 그녀는 하늘을 밀치는 것을 포기하고 바닥에 엎드려 내 바지가랑이를 꽉 잡았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애원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 7년 청춘을 바쳤다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부부였던 것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당장 공고를 내서 민준의 임명을 철회할게. 아니, 당장 그를 해고할게. 부사장 자리를 당신에게 돌려줄게. 회사도 앞으로 다 당신 말대로 할게. 응? 그녀는 처절하게 애원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후회와 간청으로 가득했다. 만약 오늘 아침 전이었다면 나는 아마 정말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역겨울 뿐이었다. 나는 마침내 천천히 몸을 돌려 눈을 내리깔고 내 발 아래에 초라하게 엎드린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입은 값비싼 병원복은 이미 구겨져 있었고
공들여 손질했던 머리카락은 눈물로 젖은 뺨에 흐트러져 붙어 있었다. 어디에도 그 고압적인 미녀, 사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고요한 물처럼 평온했다. 당신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어. 그녀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은 민준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이나 나를 해고한 것이 아니야. 나는 몸을 굽혀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내 시선은 그녀의 당황한 눈동자를 꿰뚫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은 너무 탐욕스럽고 너무 오만했다는 거야. 당신은 내가 가져다 준 모든 편의와 자원을 누리면서도 나라는 존재가 당신이 온전히 스스로 성공했다는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고 싫어했어. 당신은 내 개인적인 흔적을 지우고 싶어 했어. 당신은 나를 숨겨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배경으로,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내버리는 배경으로. 당신은 말을 잘 듣고 생각이 없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 헌신하는 꼭두각시를 원했지. 당신과 동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동반자를 원한 게 아니었어.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수술용 칼처럼 그녀 마음속 가장 깊고 더러운 욕망을 정확히 도려냈다. 서연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보는 악마를 보는 것처럼. 내 2억억 원이 정말 그렇게 쉽게 얻어진 돈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그녀에게 바싹 다가갔다. 목소리를 더욱 낮춰 차가운 비웃음을 담았다. 그 투자 협약에는 대박 조항이 하나 있어. 만약 회사가 1년 이내에 순이익 상장률 300%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나처럼 핵심 창립자에게 중대한 변동이 생겨 최적화된다면 투자자는 명목상의 가격으로 당신이 보유한 51%의 지분을 인수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 말이야. 이 말은 방금 전의 투자 철회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다. 투자 철회가 신화테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었다면 이 대박 조항은 서연의 커리어에 직접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회사의 통제권. 그녀는 한때 화려했던 상장 기업 사장에서 하룻밤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실패자로 전락할 것이었다. 서연의 눈이 맹렬히 커졌다. 눈동자에는 나의 차가운 얼굴이 비쳤다. 그녀의 목구멍에서 컥컥하는 소리가 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눈을 뒤집으며 이번에는 정말로 기절했다. 정말 쓸모없네. 하늘은 혀를 찼다. 마침내 막고 있던 손을 놓았다. 민주는 이미 완전히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꼼짝도 못했다. 두 변호사가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 나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다. 임 변호사님, 앞으로의 일은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고객님의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절차도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서서 서연이 잡아 구겨진 바지를 털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이. 이제 때가 왔다. 이 모든 것과 끝을 낼 때가. 나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 밖은 환하게 밝아 눈이 부셨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7년간 가슴에 쌓였던 모든 숨을 토해내려는 듯이. 하늘은 내 뒤를 따라오며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울고 싶으면 울어. 여기는 외부인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입꼬리는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울어? 내가 왜 울어? 울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는 하늘을 돌아보았다. 내 얼굴의 미소는 비 온 뒤 맑게 갠 햇살처럼 찬란했다. 가자. 우리 술 마시러 가자. 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야지. 나와 하늘은 우리가 가장 자주 가던 단골 펍으로 갔다. 주인은 스토리가 많은 멋진 아저씨였다. 내가 들어오자 그는 웃으며 농담조로 말했다. 지우씨.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한가해? 그 여장부님은 당신 안 찾고?
하늘이 곧바로 나를 대신해 대답했다. 앞으로는 그 여자 얘기 꺼내지도 마. 우리 지우한테 여기 제일 비싼 술 가져다 줘. 오늘은 밤새도록 마실 거야. 주인은 눈썹을 치켜떴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곧 아름다운 칵테일 2잔이 나왔다. 나는 잔을 들어 단숨에 절반을 마셨다. 매캐한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식도를 태웠지만 나는 말할 수 없이 시원함을 느꼈다. 천천히 마셔. 하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나는 손을 흔들며 남은 절반도 단숨에 마셨다. 정말로 기뻐. 잘못된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이라니. 나는 한때 서연에 대한 내 사랑이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동력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 나 스스로 나 자신에게 감동하고 자기희생의 드라마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7년의 청춘, 나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가치없는 사람에게 쏟아부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났다. 비록 대가가 참혹했지만 다행히 너무 늦지는 않았다. 나는 겨우 31살. 내 인생에는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하늘이 잔을 흔들며 물었다. 다시 당신 회사로 돌아갈 거야? 아니면 혼자 사업할 거야? 모르겠어. 나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에 회전하는 조명을 바라보았다. 다소 막막했다. 한동안 쉬어야 할 것 같아. 7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그것도 좋지.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 가서 마음을 달래봐. 유럽 비즈니스 투어는 다음 주에 출발해. 같이 갈래? 그냥 놀러 가는 셈 치고. 좋아.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승낙했다. 나는 과거와 완전히 작별할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지극히 평온하게 지냈다. 휴대폰은 끄고 메신저는 삭제하며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나는 집에 틀어박혀 잠을 자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예전에는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했다. 한편 바깥 세상은 내가 사라진 것 때문에 이미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하늘이 나에게 알려준 이야기였다. 먼저 시나테크는 내 아버지가 투자 처리를 발표한 다음 날 주가가 급락하여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어서 온갖 부정적인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시나테크 최대 투자자 철회, 자금난 직면, 핵심 창립자 임지우 퇴사, 기술팀 동료, 핵심 인력 대거 이탈, 광성그룹 시나테크와의 모든 협력 의향 철회 발표, 시나테크 사연 사장, 투자자와의 대박 조항으로, 회사 통제권, 회사 그와의 대박 조항으로, 뉴스 기사 한 줄 한 줄이 칼날처럼 시나테크라는 한때의 스타 기업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주주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매각하며 손실을 줄이려 했다. 회사의 전화는 거의 불통이었고 협력사들은 돈을 받으러 찾아왔으며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서연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흔들리는 비즈니스 제국에 직면했다. 그녀는 수많은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상황을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모든 투자자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한때 그녀에게 웃는 얼굴로 대했던 거물 투자자들은 이제 모두 그녀를 피했다. 각오는 없었다. 핵심 창립자와 최대 투자자마저 등을 돌리게 한 회사에 누가 감히 돈을 투자하겠는가. 들리는 바에 따르면 서연은 한 회의에서 그 자리에서 무너져 대성통곡하며 주주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믿어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얼굴들 뿐이었다. 그리고 민준, 한때 의기양행했던 신임 부사장은 이미 길거리의 쥐 신세가 되었다. 그는 분노한 직원들에게 사무실에서 붙잡혀 회사의 죄인이라고 욕을 먹었다. 그는 서연에게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으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을 먹었고 경비원에게 죽은 개처럼 끌려 회사 밖으로 쫓겨났다. 그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나중에 그는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신화테크에서의 화려한 전적 때문에 업계 어느 회사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서연의 말로는 더욱 비참했다. 내 아버지의 변호사팀이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대박 조항 집행 절차를 시작했다. 백지장 같은 계약서 앞에서 서연은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굴욕적인 헐값에 자신이 가진 신화테크의 모든 지분을 넘겨야 했다. 그녀는 수백억 원대 자산과 상장 기업 사장에서 하룻밤 사이에 다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심지어 회사 경영 부실로 인한 주가 폭락 때문에 막대한 빚까지 지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 살던 강변 펜트하우스도 결혼 후 공동 재산으로 분류되어 이혼 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동결, 분할되기 상태가 되었다. 그녀의 인생은 구름 위에서 흙탕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9주 후 나는 하늘의 투어 그룹과 함께 스위스행 비행기에 올랐다. 취리 호숫가의 카페에 앉아 멀리 설산의 윤곽을 바라보고 얼굴에 스치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진정으로 느꼈다. 7년 동안 나는 태엽 감긴 팽이처럼 멈추지 않고 돌았다.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다. 나의 모든 희로애락은 서연과 신화테크에 묶여 있었다. 이제 태엽이 끊어지고 팽이는 멈췄다. 나는 마침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투어 그룹의 일정은 매우 느슨했다. 오전에는 비즈니스 미팅, 오후에는 자유 활동이었다. 하늘은 내가 마음을 달래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우리는 루체른의 카펠교에서 백조에게 먹이를 주고 인터라켄의 설산 정상에서 뜨거운 초콜릿을 마시고 제네바 호숫가에서 석양을 보았다. 내 기분은 날마다 밝아졌다. 과거 나를 밤새도록 뒤척이게 했던 고통과 서운함은 웅장한 자연 풍경 앞에서 너무나도 하찮게 느껴졌다. 이날 우리는 혁신으로 유명한 한기술 인큐베이터를 방문했다. 책임자는 품위 있고 우아한 스위스 신사였다. 그는 우리를 각 실험실로 안내하며 기발하지만 잠재력 넘치는 스타트업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주었다. 한 인공지능 실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우연히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흰 가운을 입고 검은 테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컴퓨터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몸에 쏟아져 마치 황금빛 투광을 두른 듯했다. 그 사람이다. 내 심장이 갑자기 한 박자 건너뛰었다. 하늘도 내 시선을 따라가더니 잠시 멈칫했다. 이내 내 팔꿈치를 툭 치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어이, 저거 광성그룹 태자 이지훈 아니야? 저 사람이 여기 왜 있어? 이지훈, 광성그룹이 회장님의 외아들. 나와 그는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다. 다만 그가 나보다 몇 살 어렸고 나는 그를 늘 동생처럼 생각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천재였고 수학과 코딩에 비범한 재능이 있었다. 10대 때 이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조기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가족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외에 남아 자신이 사랑하는 인공지능 연구에 몰두했다. 이 회장님께서 내게 아들이 스위스에 있는 최고급 연구실에서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우연히 이곳일 줄은 몰랐다. 마치 우리의 시선을 느꼈는지 지훈이 고개를 들어 이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내 시선과 공중에서 마주치자 그는 처음에는 멈칫하더니 이내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실험실을 나와 내 앞으로 다가왔다.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서려 있었다. 지우 누나, 정말 누나예요? 누나가 여기 왜 있어요? 비즈니스 투어 그룹이랑 같이 구경 왔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는 언제 한국으로 돌아왔어? 우리한테 말도 없이. 저 한국으로 안 돌아왔는데요. 그냥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다소 민망해하며 말했다. 다만 지난주에 아빠가 갑자기 특명을 내리셨어요. 국내 회사랑 협력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하시면서 책임자가 누나라고 하셨어요. 원래 며칠 뒤에 한국으로 날아가 누나를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누나가 먼저 여기로 와줬네요. 그는 말하면서
눈빛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주인을 발견한 커다란 골드 리트리버처럼. 그 프로젝트는 취소됐어.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취소됐다고요? 지우는 멈칫했다. 왜요? 아빠는 그 프로젝트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누나를 전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셨는데. 말하기 길어. 나는 그 끔찍한 일들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화제를 돌렸다. 너 여기서 무슨 연구해? 자신의 전문 분야 이야기가 나오자 지호는 즉시 흥분해서 나를 끌고 가 자신이 진행 중인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를 쉽고 깊이 있게 설명했고 복잡한 이론들을 매우 생생한 비유로 풀어냈다. 나 같은 문외한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가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에서 반짝이는 광채를 보며 나는 문득 아득한 기분에 휩싸였다. 하늘은 옆에서 우리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 꼬맹이 괜찮은 것 같아. 잘생기고 돈 많고 재능도 있고 게다가 너한테 이렇게 적극적이야. 제일 중요한 건 뿌리도 깊고 한번 고려해 볼래? 나는 그녀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녀를 째려봤다. 그는 내 동생이야. 무슨 동생?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하늘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봐봐. 그가 너를 보는 눈빛 좀 봐. 완전히 사랑에 빠진 눈빛이라고. 지우야, 연상연하 커플 요즘 얼마나 유행인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그녀의 농담에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지훈에게 정말로 누나가 동생을 대하는 감정뿐이었다. 게다가 나는 방금 실패한 관계에서 벗어났기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 방문이 끝난 후 지우는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의 성의를 거절할 수 없어 나는 승낙했다. 그는 우리를 취리 시내 야경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산꼭대기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저녁 식사 분위기는 매우 즐거웠다. 지우는 견문이 넓고 말솜씨가 유려했다. 인공지능부터 천체 물리학까지, 고전 음악부터 아방가르드 예술까지 그가 모르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와 대화하는 것은 즐거움이었다. 알코올과 아름다운 풍경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긴장했던 내 신경도 완전히 풀렸다. 식사 후 지우는 기어이 우리를 호텔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고집했다. 취리이의 돌길을 걷는데 바람이 시원했다. 하늘은 눈치껏 쇼핑 좀 하고 올게라고 핑계를 대고 우리 둘만 남겨두었다. 지우 누나. 지훈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비록 누나랑 서연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누나 모습을 보니 저는 정말 기뻐요. 나는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의 내 모습?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온화하고 진실했다. 누나는 예전에 늘 자신을 너무 꽉 조였어요. 마치 이외에는 자신의 삶이 없는 것처럼. 저는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누나가 너무 지쳐 보였어요. 지금처럼 긴장을 풀고 웃고 농담하는 모습이 바로 누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의 말에 내 마음이 살며시 움직였다. 심지어 내 옆에 없던 이 사람마저 내 피곤함을 알아차렸는데 7년 동안 함께 지낸 서연은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고마워, 지훈아.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저한테 뭘 또 고맙다고 그래요? 그는 웃었다. 달빛이 그의 젊고 잘생긴 얼굴에 비쳐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다. 지우 누나, 만약 누나가 당분간 다른 계획이 없다면 저와 함께 일해볼 생각 없으세요? 너와 함께? 그는 뒤편의 불빛이 환한 도시 지역을 가리켰다. 제 실험실이 최근 확장 중이라 기술도 알고 경영도 아는 파트너가 절실해요. 저는 누나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훈의 제안은 마치 돌멩이 하나가 고요한 내 마음속 호수에 던져진 듯
잔물결을 일으켰다. 그의 실험실 파트너라니. 이것은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방향이었다. 내 전공은 컴퓨터 과학이었다. 비록 졸업 후에는 경영과 운영 업무를 더 많이 했지만 기술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내가 단히 느꼈고 가장 흥미를 느꼈고 가장 잘했던 분야였다. 만약 서연에 이제 운명은 돌고 돌아 내게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듯했다. 생각해 볼게. 나는 즉시 승낙하지도 직접 거절하지도 않았다. 좋아요. 지우는 눈이 휘어지도록 웃었다. 귀여운 송곳니 2개가 보였다. 제 제안은 언제든 유효해요. 호텔로 돌아오자 하늘은 마스크팩을 붙인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내가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즉시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앉았다. 어때? 어때? 태자님이 너한테 고백했어? 나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며 지훈의 제안을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하늘은 이야기를 다 듣고는 무릎을 탁 쳤다. 왜 안 가? 얼마나 좋은 기회야. 돈도 많고, 일은 적고, 집도 가깝고. 아니, 집은 멀고, 게다가 당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잘생긴 남자랑 매일 얼굴 보며 지낼 수 있잖아. 완벽한 직장이잖아. 당신을 위해 맞춤 제작된 연애하러 가는 줄 알아? 나는 그녀를 흘겨보았다. 그건 창업하러 가는 거야. 게다가 외국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뭐가 무서워. 하늘은 네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시나테크 같은 엉망진창인 회사도 살려냈는데 최고 기술력을 가진 데다 광성그룹이 뒤를 봐주는 시험시 뭐가 무서워? 지우야, 너는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해.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형영배는 더 훌륭해. 게다가 말이야. 그녀는 눈을 찡긋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가까이에서 지내면 정이 되는 법이야. 먼저 파트너 자리를 차지하고 나중에 사장님이 되는 건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 나는 그녀의 이 논리에 다소 흔들렸지만 여전히 망설임이 더 컸다. 더 생각해 볼게. 나는 한숨을 쉬고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다. 다음 날 투어그룹의 일정은 유명한 스위스 시계 공방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나는 건성으로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으로는 계속 지훈의 말을 되새겼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모르는 한국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나는 메시지를 열어보고 눈동자가 순식간에 수축했다. 메시지 내용은 짧았다. 단 한 문장. 지우, 나 취리에 있어. 당신을 만나고 싶어. 발신인은 서연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수많은 의문이 내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메시지를 삭제하고 못 본 척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2글자로 답장하게 했다. 주소. 곧 그녀는 호텔 이름과 객실 번호를 보내왔다. 시내 중심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었다. 하늘은 내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다가와 물었다. 왜 그래? 나는 휴대폰을 그녀에게 건넸다. 하늘도 메시지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이 여자 정말 끈질기네. 가지마. 또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몰라. 가야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빛은 단호했다. 어떤 일은 완전히 끝을 내야 해. 내가 같이 가줄게. 아니, 나는 하늘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건 나와 그녀 사이의 일이야. 걱정 마.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야. 나는 투어 그룹 인솔자에게 허락을 받고 혼자 택시를 타고 서연이 있는 호텔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취리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왜 찾는지 몰랐다. 아마 애원하거나 위협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호소하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었다. 호텔에 도착하여 나는 곧바로 그녀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객실 문 앞에서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모는 곳 열렸다. 문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나는 멍해졌다. 눈앞의 이 여자는 내 기억 속에 화려하고 의기양양했던 서연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뼈만 앙 사람이었다. 그녀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눈은 푹 꺼졌으며 얼굴은 칙칙한 노란색이었다. 한때 공들여 손질했던 머리카락은 어깨에 푸석하게 늘어져 있었고 몸에는 구석하게 늘어져 있었고 몸에는 구석하게 늘어져 있었고 왔어? 그녀는 나를 보고 입꼬리를 당겨 웃으려 했지만 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 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다. 바닥에는 빈 술병이 여러 개 굴러다녔고 공기 중에는 알코올과 담배 연기가 뒤섞인 불쾌한 냄새가 진동했다. 앉아. 그녀는 소파를 가리켰다. 나는 앉지 않고 방 중앙에 서서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를 왜 찾은 거야?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결국 그녀는 침대 옆 벽탁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내게 내밀었다. 이것 좀 봐. 나는 받지 않았다. 뭐야?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눈물이 예고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콩소리를 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서류 봉투를 머리 위로 높이 들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절망적이었다. 지우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 췌장암 말기래. 이건 내 진단서야. 나는 내 앞에 무릎 꿇고 처절하게 우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녀가 높이 들고 있는 노란색 서류 봉투를 보았다. 췌장암 말기. 이 몇 글자는 마치 중량폭탄처럼 내 머릿속에서 쾅 하고 터져버렸다. 한순간 내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이야기할 수만의 시나리오를 상상했지만 이런 시나리오만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은 너무나도 막장 드라마 같았다.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황당했다. 내 첫 반응은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도 동정을 얻고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그녀의 새로운 수법일 것이다. 결국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병원에서 펄펄 뛰며 나와 몸싸움까지 벌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췌장암 말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 서류 봉투를 받지 않고 그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에는 심사와 의심이 가득했다. 서연, 내가 아직도 당신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내 목소리에는 어떤 온도도 없었다. 마치 한겨울 얼음장 같았다. 이런 수작은 그만둬. 나는 당신과 연극할 흥미 없어. 아니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내가 믿지 않자 더욱 심하게 울었다. 온몸이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렸다. 그녀는 기어서 앞으로 다가와 그 서류 봉투를 억지로 내 손에 쥐어주었다. 봐봐. 고민할 거야. 진짜야. 당신이 떠난 후에 검사 받으러 갔어. 내 손가락이 서류 봉투 가장자리에 닿았다. 차가운 촉감이 한순간 나를 망설이게 했다. 지우야, 보지 마. 이건 분명 가짜일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만약 진짜라면?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결국 그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천천히 안에 있는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취리 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였다. 영문으로 된 보고서에는 빼곡히 의학 용어가 적혀 있었다. 나는 대충 이해했지만 한눈에 그 섬뜩한 단어를 보았다. 판크야레 캔슬, 췌장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욱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다. Stage 4 with extensive liver metastasis 4기. 광범위한 간전이 동반. 췌장암, 암 중의 왕. 4기, 말기 중의 말기. 내 손이 통제 불능으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의사의 서명과 날짜가 있었다. 날짜는 3일 전. 즉, 그녀가 취리에 도착한 후 이곳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다는 뜻이었다. 나는 맹렬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잿빛처럼 평온했다. 그것은 연기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었다. 왜? 내 목구멍은 메말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모르겠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공허했다. 한국에서 발견했을 때도 믿지 않았어. 오진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에는 세계 최고의 췌장암 전문의가 있으니까.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 그녀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벌인가 봐. 이게 아마 하늘이 나에게 내린 벌이겠지. 내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아팠다. 시큼하고 쓰라린 형언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녀를 미워했다. 그녀의 배신을, 그녀의 냉혹함을 미워했다. 나는 그녀가 파멸하고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실현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죽기를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특히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다 나는 죽음처럼 고요해졌다. 그녀의 억눌린 간헐적인 흐느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얇은 몇 장이지만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진단서를 든 채 한순간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다. 동정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가 내게 준 상처는 실제했다. 고소해야 할까? 하지만 곧 사라질 생명을 보며 나는 도저히 웃을 수 없었다. 나를 찾아온 이유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오랫동안 나는 마침내 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목소리는 너무나도 잠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바닥에서 몸을 지탱하고 일어나 소파에 기대앉았다. 마치 온몸의 기력을 다 쓴 것처럼. 알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믿지 않을 거야. 나도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당신이 내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아.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전례 없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저 죽기 전에 당신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지우야, 미안해. 그녀는 다시 한번 반복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무거웠다. 7년 동안 나는 그녀가 내게 이 세 글자를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 그녀는 늘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거만했다. 나는 그녀의 사전에는 미안해라는 세 글자가 아예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오늘 그녀는 말했다. 내 앞에서 그녀의 모든 자만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이 뒤늦은 사과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내가 배신당한 7년의 청춘을 되돌릴 수 없고 내 마음속 깊은 상처를 지울 수도 없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밀려왔다. 알겠어. 나는 진단서를 다시 서류봉투에 넣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몸 잘 추스르세요. 나는 더 이상 위로의 말을 할 수 없었고 할 수도 없었다. 우리 사이는 이미 할 말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돌아서서 이 숨 막히는 장소를 떠나려고 했다. 잠깐, 그녀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나에게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럴 줄 알았어. 일이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지. 병세를 알린 것은 진실이고 동정을 얻으려는 것도 진실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겠지. 무슨 일인데? 내 어조는 다시 차가워졌다. 신화테크.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도 알아. 이제 그 회사는 끝났어. 하지만 그건 나와 당신이 함께 쌓아 올린 피땀 어린 노력이야. 그 안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어. 그들은 모두 죄가 없어. 나는 비웃었다. 역시 이렇게 크게 돌아 결국 회사 이야기로 돌아오는군. 무슨 말을 하고 싶어?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어.
당신 아버지에게 말했어. 제발, 제발 완전히 몰아세우지 말아달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짙은 수치심이 섞여 있었다. 나도 알아. 내가 이런 부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 그냥 내가 이 목숨으로 당신과 맞바꾸는 셈 쳐줘. 그들에게 살기를 열어주면 안 될까? 지우야, 나 얼마 살지 못할 거야. 죽을 때까지 수백 가정을 망하게 한 악명까지 짊어지고 싶지 않아. 제발,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것을 생각해서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를 도와줘.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방에 울려 퍼졌다. 애절함과 비굴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손가락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심장은 수많은 바늘에 찔린 듯 따끔거렸다. 어떻게 해야 할까?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야 할까? 아니면 내 원칙을 지켜 나를 배신한 이 사람에게 그녀가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까? 이성과 감정이 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하늘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감정을 가라앉힌 후 창가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우야, 괜찮아? 그 여자, 너한테 무슨 짓 안 했지? 수화기 너머로 하늘의 초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괜찮아. 괜찮으면 됐어. 빨리 돌아와.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들으면 속 시원할 거야. 하늘의 목소리는 매우 흥분한 듯 했다. 무슨 일인데? 방금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 왔어. 뭔지 알아? 그 민준이 궁지에 몰리니까 미쳐 날뛰었대. 그가 어떻게 됐는데? 그가 사연을 고소했대. 횡령과 사기 혐의로.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가 사연이 지난 몇 년간 직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돈을 빼돌리고 회사 자산을 빼돌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대. 하늘의 말은 마치 번개처럼 내 혼란스러운 생각을 갈랐다. 민준이 서연을 고소했다니. 이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그는 또 검찰에 제보했대. 서연이 당신 아버지의 투자를 받기 위해 회사 재무제표를 위조하고 몇몇 프로젝트의 예산 이익을 과장했다고.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감옥에 가야 할 거라고. 하늘의 어조에는 고소해야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민준 같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다. 서연이라는 배가 침몰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는 주저없이 배에서 뛰어내릴 것이었다. 심지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어뜯을 수도 있었다. 그는 서연이 옆에서 지내는 동안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를 많이 수집하여 나중에 자신의 협상 카드로 쓸 생각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는 서연에게 버려지고 업계 전체에서 봉쇄당해 궁지에 몰리자 함께 파멸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는 그의 행동 논리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도 전화 속 내용을 어렴풋이 들은 듯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완전한 절망감이 가득했다. 어떻게 그가 감히?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는 전화를 끊고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내 아버지가 투자를 철회한 것이 완전히 몰아세운 것이라고 생각하나?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무거운 망치처럼 그녀의 심장을 세차게 내리쳤다. 서연, 신화테크가 오늘날에 이른 것은 나 때문이 아니야. 내 아버지 때문도 아니야. 내 아버지 때문도 아니야. 당신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계속 투자했다고 해도 내 아버지가 계속 투자했다고 해도 민준이라는 시한폭탄은 준이라는 당신은 직접 어떤 사람을 키웠는지 당신 마음속으로는 모르고 있었던 거야. 서연은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입술은 떨렸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래, 그녀가 어떻게 모르겠는가. 그녀는 그저 권력과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신이라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손안에 있는 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칼이 결국 자신을 찌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죄 없는 직원들 말이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어조에는 어떤 연민도 없었다. 당신이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나를 해고하고 민준을 승진시켰을 때 그들 중 누가 나를 위해 한마디라도 해주었나? 아무도 없었어. 그들은 고소해하거나 아니면 냉담하게 방관했지. 그들의 눈에는 나 같은 버림받은 원로보다 민준 같은 떠오르는 신참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였던 거야. 직장은 전쟁터와 같아. 편을 잘못 선택하면 그 결과를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해. 내 말은 서연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웩 하고 피를 한 웅큼 토해냈다. 값비싼 카펫 위에 피가 튀어 요염하면서도 처절한 꽃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치 뼈대가 뽑힌 것처럼 힘없이 쓰러졌다. 나는 그녀를 부축하러 가지 않았다. 그저 냉담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호텔 프런트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이 방을 떠났다. 호텔 로비로 내려오니 하늘과 지훈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오자 지훈이 가장 먼저 달려와 내 팔을 긴장하며 잡았다. 지훈 누나, 괜찮아요? 그 사람이 누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숨김없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개를 저었다. 나 괜찮아. 하늘도 한숨을 쉬었다. 깜짝 놀랐잖아. 가자. 우리 빨리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자. 나는 그들을 따라 호텔을 나섰다. 취리이의 햇살은 눈이 부셨다. 나는 뒤돌아 그 호화로운 호텔 건물을 한번 쳐다보았다. 나는 알았다. 내가 그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와 서연의 7년간의 애증은 정말로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을. 그녀의 앞으로의 운명이 병마에 잠식되든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든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결말이었고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었다. 호텔로 돌아와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회장님께 전화하여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는 것이었다. 이 회장님은 전화 너머에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더니 마지막에는 단 한마디만 하셨다. 지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빠와 이 회장님은 늘 너를 지지한다. 전화를 끊자 내 마음속 큰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았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나를 지켜주던 지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지훈아, 네가 전에 제안했던 파트너 제안 아직 유효해? 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얼굴에 찬란한 미소를 지었다. 사탕을 얻은 아이처럼. 유효하냐고요? 당연히 유효하죠. 영원히 유효해요. 그는 너무 감격해서 소파에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다. 나는 그의 모습에 웃음이 터졌고 기분도 완전히 밝아졌다. 그럼 좋아.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 잘 부탁해. 나의 새로운 사장님. 지우는 내 손을 잡았다. 힘이 있고 따뜻했다. 제가 누나에게 잘 부탁드려야죠. 저의 파트너.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마치 온 우주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문득 하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감정을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특히 상대가 이렇게 아름답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이후의 날들 나는 새로운 업무에 전념했다. 지훈의 실험실은 취리 외곽의 그림 같은 과학 단지의 위치에 있었다. 환경은 아름다웠고 시설은 최고급이었다. 팀원들은 전 세계에서 온 최고 인재들이었고 모두 기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이곳의 분위기는 시나테크와는 완전히 달랐다. 사무실 정치도 없었고 암투도 없었으며 세상에 아첨하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의 유일한 공동 목표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이곳의 모든 것에 빠르게 적응했다. 나는 나의 경영 및 운영 특기를 발휘하여 실험실의 명확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정비하며 효율적인 동기부여 시스템을 구축했다. 동시에 나는 나의 기술력을 다시 꺼내 팀원들과 밤샘 연구를 하며 기술적 난관을 극복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오랜만의 열정은 나를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 느끼게 했다. 지우는 내 업무에서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기획안을 논의하고 함께 코드를 작성하고 함께 알고리즘 최적화를 위해 밤새도록 논쟁했다. 업무의 시간에는 그는 나를 현지인처럼 취리이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게 했다. 그는 나를 현지, 주말 시장에 데려가고 인디 밴드의 라이브 공연을 보러 데려가고 알프스 산속으로 하이킹을 데려갔다. 그는 내가 고수를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했고 라떼에 에스프레소 샷 추가를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며 추위를 많이 타서 늘 차 안에 담요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기억했다. 서연이 7년 동안 간과했던 그 사소한 디테일들을 그는 불과 몇 달 만에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내 마음은 이 따뜻한 남자아이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녹아내렸다. 3개월 후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 딥러닝 기반의 지능형 의료 진단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유럽연합의 인증을 받았고 여러 최고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실험실 전체 인원은 샤모니에서 파티를 열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설산 정상의 작은 통나무집에서 벽난로 주변에 앉아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모두가 즐거워했다. 중간에 지훈이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고요했다. 멀리에는 설산이 이어져 있었고 머리 위에는 찬란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지훈 누나, 지훈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하게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누나라고 안 불러도 돼요? 내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벽난로 불빛에 비쳐 뚜렷했고 눈빛은 뜨겁고 진실했다. 그럼 뭐라고 부르고 싶은데? 나는 일부러 그를 놀렸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평생의 용기를 끌어모으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지우라고 부르고 싶어요. 누나에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10대 때 이 회장님 댁에서 누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누나를 좋아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저 자신을 더 훌륭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언젠가 누나 옆에 설 자격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지우, 저는 누나를 좋아해요. 정말 많이 좋아해요. 저에게 기회를 주어서 누나를 보살펴 줄 수 있을까요? 그는 숨가쁘게 말을 마친 후 긴장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바닥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나는 그의 진실하고 풋풋한 모습에 웃음이 터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발꿈치를 들어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약간의 풋풋한 달콤함이 느껴졌다. 지훈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다. 마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는 그의 어리벙벙한 모습을 보며 그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내가 원한다고 생각해? 다음 순간 나는 그의 품에 꼭 안겼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힘찼으며 안심이 되는 기운으로 가득했다. 원해. 나는 그의 귀에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였다. 알프스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나는 마침내 나만의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 지훈과 함께한 후 나는 비로소 사랑이 이렇게 편안하고 달콤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의심할 필요도 없었고 경계할 필요도 없었으며 서로 앞에서 위장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우일 수도 있었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연인일 수도 있었다. 그는 나의 모든 결정을 지지해주고 나의 모든 장점을 인정해주며 나의 모든 단점을 포용해 주었다. 그의 앞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장부가 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의 품에서
응석 부리는 어린 소녀일 수 있었다. 1년 후 우리 실험실은 인공지능 분야의 뛰어난 공헌으로 스위스 정부로부터 올해의 혁신 금상을 수상했다. 성대한 시상식에서 지우는 대표로 단상에 올라 연설을 했다. 그는 잘 맞는 검은 양복을 입고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서 있었다.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웠다. 더 이상 긴장해서 얼굴이 붉어지던 그 남자아이가 아니었다. 연설 마지막에 그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감사하고 싶은 사람은 한 분입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군중 속을 꿰뚫어 정확히 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가장 필요할 때 저에게 지지와 힘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와 재능 덕분에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가장 훌륭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깊이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모든 하객과 언론 앞에서 단상에서 내려와 곧장 나에게로 걸어왔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다소 어쩔 줄 몰랐다. 그가 내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지우.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녹아내릴 듯한 애정이 가득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내 눈가가 순식간에 촉촉해졌다. 주위에서는 따뜻한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그는 내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서서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우리의 결혼식은 취리 호수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고성에서 열렸다. 아버지와 이 회장님은 나란히 맨 앞줄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다. 하늘은 내 들러리로서 나보다 더 많이 울었다. 서약할 때 지우는 내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지우, 저는 이지훈,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평생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저는 영원히 당신 곁에 머물며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 임지우도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지훈. 당신이 저에게 다시 사랑을 믿게 해줘 고마워요. 결혼식이 끝난 후 나와 지우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그곳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서핑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보았다. 어느 날 밤 우리는 해변에 누워 별을 세고 있었다. 지훈이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아직도 그녀를 미워해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가 갑자기 그 이름을 꺼낼 줄은 몰랐다. 그 이름은 이미 내 삶에서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았었다. 나는 진지하게 생각한 후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에게는 영미만 남아있어. 그녀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파멸하고 병마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 독 속에서 죽었어.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가장 비참한 후회와 고독 속에서 죽었어.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가족,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달콤한 연인, 그리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사업을 얻었어. 내 인생은 이미 새로운 장을 열었어. 과거의 은원에 얽매이는 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어. 다 지난 일이야. 나는 옆으로 몸을 돌려 지훈의 잘생긴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나는 이제 눈앞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 지훈은 웃었다. 그는 몸을 돌려 나를 품에 안고 고개를 숙여 내게 키스했다. 바닷바람이 살랑거리고 별빛이 찬란했다. 나는 알았다. 내 남은 생은 이렇게 햇살과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과거의 모든 것, 사랑이든 증오든 상처든 배신이든 모두 내 인생의 혼장이 되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내가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항구를 찾았다.